근데 지금의 상황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시장이. 그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도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모르겠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죠. 하워드 막스님이 그랬잖아요. 하지 않는 것도 의사결정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을 좋게도 나쁘게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심성이 증가한 상태다라는 상황을 반영해야죠. 오투의 난중일기 4월 15일. 오늘도 양치기 늙은이의 멘트가 보인다. 깊게 생각하지 말고 반응해주자. 댄스 위드 코멘트로 대응한다. 자동차 업종은 IT 업종보다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들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수많은 악재로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 4월 16일. 미국 시장의 거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일상적인 시장 논리가 아닌 다른 종류의 변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종잡을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도 어제 자동차 업종을 접근했던 것처럼 해야 할 일은 커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우리가 중국에 관련한 흐름을 의미 있게 보고 있는 현상에 한국이 연결되는 뉴스가 파악된다는 것이 기쁘다. 어제와는 반대로 시장 분위기의 애매함이 지속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넷 비중은 1% 축소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시장의 큰 움직임이 조금 줄었지만 여러 가지 논점의 움직임은 크게 개선된 부분이나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감소한다고 해서 뭔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의 변수들의 큰 변수들이 많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덕분에. 요즘 교육생 PD님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 승급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하려다가 실패하셨잖아요. 곧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장이었죠. 어제 장은 혼조세 마감으로 진행되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제 명확성이 부족하고 섹터별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상승세는 곧 제한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관세 유예, 관세 철회에 대한 속보를 얻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현 행정부가 잘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은 양호하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다. 현재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촉매제이다. 와 같은 어떤 일관된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직 관세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어제 있었던 이슈와 앞으로 있을 이슈에 대한 일주일치 전망과 네. 시장 상황에 대한 확률을 오투님에게 여쭙고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전망과 의견, 이에 대한 오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강도가 너무 센 것들이 너무 빈도가 많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동시에 파도가 엄청나게 센 거죠. 파도가 엄청나게 센 거면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서핑하시면 양양 가시나요? 네, 많이. 네, 많이들 양양 가시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 파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동해안이나 하더라도. 근데 거기를 뭐 한 3m 정도 파도가 생겼다라고 하면 양양에서 좀 아마 서핑 가리키시는 분들도 타기는 쉽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라는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제가 그거를 이제 비유로 양양에서 이제 가리키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5m 정도 파도를 즐겁게 탈 수 있다고 해도 3m를 차기는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이 3m짜리 파도가 간격이 되게 좁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에 집중해야겠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 이상을 판단해내기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큰 차이가 없으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휘둘려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는 이걸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네. 이런 거. 그러면 이럴 때는 내가 기술을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잘 그냥 중심을 잡는 데만 집중해야겠다. 이런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그건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단타는 자기 스타일들이 되게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보는 기술적 왜 웃어? 본인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몇 가지로 나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걸 전문 투자자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은 안 넣을 것 같은데 이건 넣어야겠어요. 뭐냐면 트레이딩에 중독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업계에 있는 사람은 트레이드에 중독돼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하다가 아웃돼서 계속 사라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중독돼서 계속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코인 시장에 주로 많으시고 어제도 저희 큰아들님도 뭐 트레이딩 잘 되고 있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시던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뭔가에 어떠한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빈도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근데 빈도가 비슷한데 이 트레이딩이 유리한 구간이 있고 유리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그걸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 어떤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안 좋을 땐 안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지금은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내가 시장을 안 좋게 보면서 숏을 더 많이 하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수익을 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해요.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지표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O2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팩터를 많이 넣어야 되는 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 정치는 기술적 지표에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시장의 사람들의 거래량이나 그다음에 가격의 평균값의 변동 이 두 부분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논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O2 같은 복잡계에 혹은 다변수를 넣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서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저도 하잖아요. 최대한 줄이죠. 트레이딩 비중을. 왜냐? 트레이딩 로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로직의 영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매크로와 옵션 같은 부분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한 고도의 투자자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변동성의 지금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향성 이외에 변동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완전히 물 만난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어요. 30분에 한 달치 수익을 내야 될 것이 다 발생하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양쪽으로 롱숏을 통해서 변동성만 수익을 내거나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조금 더 포함해서 하거나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어려운 만큼 그걸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위기는 반대로 하면 뭡니까? 기회죠. 그 위기에 기회를 얻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물 만난 상태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좋고 나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방금 그 난중일기에서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양치기에 늙은 멘트가 보인다. 깊게 생각 말고 반응해주자.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실까요? 우리 40, 50대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영화가 누구였지? 늑대와 함께 춤을 케빈 코스트너. 오케이. 이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30대시죠, 아직? 네, 아직 30대. 아직 30대시죠.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이 영상 쪽의 전문가들도 벌써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면 아주 계속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 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과 백인들 간의 서부 개척 당시에 대한 부분의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인공이 좀 그쪽 사람들하고 동화가 돼서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쪽에서 사는 자신의 백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바꿔서 살아가면서 늑대와 함께 늑대는 자연이잖아요.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모닥불 앞에서. 그리고 영화 제목도 늑대와 함께 Dance with Wolf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자연의 동화된 움직임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것에 좀 상징성이 있는 영화의 제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시장에서는 Dance with Market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마켓이라는 것이 시장의 움직임이 더 커졌을 때 그 커진 움직임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투자자들이 이해 못하는 큰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움직임대로 같이 움직여라라는 지혜를 담은 것이 댄스 위드 마켓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댄스 위드 코멘트라고 썼잖아요. 네. 지금 뭐 그 할아버지 말에 왔다 갔다 미국에 있는 그 할아버지 말에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래서 댄스 위드 코멘트라고 썼고 그날의 코멘트는 자동차 관련된 관세를 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의 흐름이 너무나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을 내 포트에 이것은 이유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담자. 왜냐? 미국의 자동차의 노동자들이 트럼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들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관세 유예 정책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은 자동차 주가에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다 담겨 있는 게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주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이슈의 개선 두 가지가 합쳐버리면 반등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ETF를 포함한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기준 장중에 관세 관련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유럽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이외의 적용 관세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에 베세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 무역 협상을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복잡계적으로 일주일치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일주일 이상도 합니다. 1년짜리 생각도 하고 100년짜리 생각도 합니다. 그것에 따라 판단을 실제 매매할 때 안 쓴다는 것이 생각을 길게 해요. 네. 너무 강조하시네. 네. 저번 주에 댓글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베센트 장관이 뭐 먼저 와서 하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요즘은 좀 옛날보다 그래도 좀 나아져서 학교 앞에서 졸업한 선배들이 돈 뺏으려고 학교 끝나는 시간에 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요즘은 별로 없죠. 네. 네.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놈의 이상한 권위주의 문화와 조폭 문화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퇴교 시간 뭐라 그러죠? 학교 시간. 학교 시간에. 네. 학교 시간에 나가면 골목마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선배들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애들이 서서 이렇게 돈을 뺏었는지. 그런 애들은 부르면 가야 됩니까? 아니요, 가면 안 되죠. 최소한 못 본 척하고 멀리 도망가야죠. 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들 예전에는 먼저 맞는 놈이 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그 행동을 보면.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는 먼저 와서 협상을 하는 나라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지금 내 상황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면 누가 먼저 오는 게 제가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놈이 먼저 오든 뭐 중국은 어차피 안 올 것 같고 그냥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요? 먼저 오는 게 유리하다. 안 오니까 그렇죠. 오고 있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자기가 강자인데.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오는 사람이 유리해요. 결국은 중국은 할 거예요. 뭐 내가 누구랑 시진핑하고 사실은 친해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것은 뭔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호들은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는 신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협상이 뭐 본인 말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내 물건 가짜예요, 안 팔려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이러고 팝니까? 물건? 아니요, 그렇죠. 잘 되고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원하는 사람 많아요 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을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그럼 그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네. 15일 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 관련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 협상해야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협상이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셜에다가. 네. 트럼프는 이렇게 뭔가 중국 탓을 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고 이에 JP 모건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중국과 협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 관세 전쟁의 최종 목적지는 미중 갈등 해소가 되면서 끝이 날까요? 이럴 때는 굉장히 전술과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매우 고도화돼서 사용돼야 되는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면에 보이는 대로 읽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그 시진핑 SNS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 SNS 메시지를 그 사진을 트럼프 사진을 시진핑 사진으로 바꾸시고 네. 미국이란 단어를 전부 중국으로 바꾸시고 중국이란 단어를 전부 미국으로 바꿔보시면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읽어보면 중국 입장에서 이거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는 멘트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현재 중국이 더 유리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쫄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트럼프의 주장이 계속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꿔놓으면 사실은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읽어봤는데 반대로 돌려보니까 말이 돼요. 중국은 지금 그냥 그러면 말이 되면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면 됩니다. 중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안 해. 미국이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나는 너랑 얘기하는 거 안 해. 나머지 국가들하고는 베트남도 가고 여러 군데도 가고 해. 라는 부분을 하고 있죠. 네. 반면에 미국은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날 찾아오고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나오는 건 없죠. 그러면 무언가를 세상에 자기들 내부에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보여줄 때 자기랑 가장 성향이 비슷하고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기가 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지도자와 굉장히 비슷해요. 그 머스크가 이렇게 나무 자루는 전기톱 선물해 주는 것도 그 아르헨티나 그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냐? 중국과의 커런시 스왑을 중단해라. 그래서 중국과의 뭔가를 하고 있던 것을 끊는 모습을 미국 내나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러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팩트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르헨티나랑 중국하고 통화 수합 끊는 게 그게 중요도가 얼마나 될까요? 매우 낮죠. 네. 관세도 아니라 통화 수합이잖아요. 그럼 지금 뭔가 중요한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 밑에 일단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찾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신호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의 신뢰도, 저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내가 투자의 반영을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바로바로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굉장히 그러면 미국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각 안 합니다. 증거를 보고 그 증거에 따라 댄스 위드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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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은 하지 않는 네. 있습니다. 예측이 돼야 예측을 하죠. 맞습니다. 저 집사람 지 맘대로 놀고 있는데 무슨 예측을 해.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베팅 값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둔화 헤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는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소비가 탄탄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주가도 박스권 매도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 이런 진위 여부와 그리고 그런 박스권 매매 상황, 기업과 개인 간의 투자자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주의해야 될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진행될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움직임이 한번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존의 한 방향으로 가격이 계속 지속될 때는 의견들이 다 비슷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가장 비관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언제 긍정으로 바뀌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이 계속 좋은데 다 좋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걸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항복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 모건 같은 쪽에서 베어리시한 의견을 갖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에 항복을 했는데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다 겹친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작년 가을에서 겨울로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모든 자금은 다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비싼 가격의 미국 주식을 사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네. 반면에 지금 현재 이렇게 큰 흐름이 조정이 나타나고 나면 이제 목소리들이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에 대한 분들의 변수들은 굉장히 많이 생산되겠죠. 네. 그럼 어느 변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아직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면 나와 있는 변수들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온 것을 잘 확인하고 참고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트레이더라는 기준에서 보는 방식과 오투처럼 트레이딩보다 투자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트레이딩도 하는 사람은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다른 거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 구조와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저처럼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직 해결된 것이 거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가격은 전보다 싸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셌어요. S&P 기준으로 PE가 22배, 23배 어딘가에 있었고 지금은 다시 그 부분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2025년에 나오고 있는 이익 추정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1분기에 나오고 있는 이익의 발표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전망은 제대로 잘 못하고 있죠. 기업들도. 네. 뭐 투자자랑 기업이랑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지금 네. 트럼프가 저렇게 흔들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현 상황까지로 봤을 때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적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향후에 더 떨어지면 그럼 지금의 이 낮아진 가격이 다시 비싸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우리 포트폴리오는 매우 거의 극도로 적게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안 좋으면 딴 데는 다 안 좋아 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서로 유럽하고도 지금 아까 질문하실 때 협상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딴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딴 길을 가겠다라는 정치적인 결정과 경제적인 결정이 섞여 있는 게 관세입니다. 그럼 그 관세 관련돼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유럽의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과 중국의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과 한국의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과거처럼 예전은 미국이 안 되면 다 안 돼 라는 부분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그 방식을 2024년 말에 하고 있던 세상의 모든 작업은 다 미국이야 라고 하던 게 아니라 지금은 다변화, 다극화돼서 어떻게 정치가 움직이고 경제가 움직이는 걸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까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돼요, 근데? 네. 오, 많이 늘었네. 졸업식 준비 다시 시켜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해가 되면? 감독님 참고하십시오. 네, 지금 상태. 네, 네. 지금 그러면 사실 드는 생각이 미국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나라의 주식들이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다른 섹터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같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라는 것이 지금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벌써 히토류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자재 분야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금도 비금속도 원자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 부분의 중요성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그 중요성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유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유가도 마치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산업처럼 가장 극단적인
네거티브 값만 반영하고 있는 자산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해야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 무역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파월이 또 금일 새벽에 나와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연준이 결과적으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정책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조정과 채권 시장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이 개입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윌러 연준 이사님은 뭐 직업은 계속 몇 년째 연준 이사님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 한 몇 년 전, 한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경제에 관련된 분야의 인물이셨고요. 지금은 정치 관련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트럼프가 다음에 이제 파월 다음에 연준 의장을 뽑아야 될 때 그 자기를 뽑아주기를 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시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에 대한 판단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목소리들이 코멘트들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그 중요도를 높여야겠습니까? 낮춰야겠습니까? 낮춰요. 그럼 이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정치적인 인물, 트럼프 배에 같이 타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그쪽하고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거의 같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것은 정치 팩터를 넣으면 되지 경제를 넣을 때 넣을 필요는 없는데 많은 언론에서는 계속 그분 얘기를 하루 오르는 날마다 할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신호가 아니라 노이즈라고 합니다.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파월이 오늘 나와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금리의 방향과 어떤 정책을 또 펼쳐낼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에 우리가 서핑 비유를 했죠. 그 서핑의 초보자가 아닌 가게 주인 아저씨들, 강습을 해주는 아저씨들. 파월은 그 둘 사람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강습을 해주는 사람? 그렇죠. 강습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럼 아까 강습을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파도가 넘을 때 무엇을 한다고 했죠? 잘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찾던지 타지 않던지 중심을 잡는데 포커스하든지 안 탈 수는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행동은 같겠죠? 그 기본적으로. 그럼 파월은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한 부분을 얘기를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흔히 오랫동안 쓰는 말로 교과서적으로 얘기한다 라는 부분이 더 참고서나 이거 일타 강사 그 문제집이야 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교과서에 가까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교과서에 가까운 얘기를 실제 페드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고 그거대로 행동하겠어 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겠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뭐가 아닌데요?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개입을 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개입을 안 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상황에서의 경제 움직임 번임일 때는 개입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얘기했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이 부분은 페드가 정상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를 페드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개입의 가능성은 열려요. 근데 페드가 그걸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좀 전에 뭐라고요? 그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그 부분을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그 상황 자체도 판단하고 행동에 대한 타이밍이나 강도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한 부분을 중립적 행동이라고 하죠. 적극적인 행동과 중립적인 행동과 소극적인 행동이 있겠죠. 지금 페드는 그 세 가지 입장에서 작년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때는 소극적인 페드의 역할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중립적인 하지만 적극적인 필요가 파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랑 이런저런 이제 뭐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경제 지표보다 기업의 실적들을 더 봐야 된다.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기업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경제 지표보다 더 최근 내용을 담고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표가 발표되었고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부분에 앞서서 경제 지표 중에서 최근에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드 데이터보다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받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드 데이터는 지금 현재나 과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너무 급변을 하니까 한 달 전, 일주일 전 데이터가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느끼는 것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점점 시장이 더 중요해지니까 하드 데이터가 아닌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겁니다. 그 부분의 중요성의 변동이 지금 현재는 달라졌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소프트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 데이터보다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가이던스와 기업의 전망은 더 구체적이면서 더 멀리까지 더 여러 가지 변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고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보다 기업 실적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더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그게 이유죠. 그럼 어떤 발표들이 있었는지 뭐 JP 모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블랙록,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스앤존스, 유나이티드 항공 뭐 이렇게 지금 기업 실적 발표들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언론사들은 굉장히 엇갈린 실적 발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대형은행들은 실적 발표 진행하면서 불확실성, 미지수, 혼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는 국채 시장의 혼란을 예상한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는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보고했었고 존스앤존스도 관세 제약 추진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면 다양해진다고 했죠. 사람들의 목소리나 증거나 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내용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중에서 언론들이 보도하고 싶은 사람이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 꺼내서 보도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안 좋은 얘기 보도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혼돈이 커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은 기업 실적들은 1분기 데이터가 아주 양호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지나간 것은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문제 없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좋은 내용은 다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뽑아서 아니 지금 난리 났다고 했는데 1분기에 주가 이렇게 박살나잖아. 근데 1분기 괜찮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충당금이나 위험에 대비한 회계적인 준비를 더 늘렸어요. 네. 그 부분은 아무 문제 없을 때 늘리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들도 충당금의 비중을 올리는 거예요. 네. 돈을 못 받을 게 생기면 그 부분을 회계해서 까버리려고. 그럼 이 부분들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요. 다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전망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게 소프트 데이터에서 기업 실적으로 더 데이터의 중요성이 넘어간다는 것을 방향성은 무엇을 하냐면 지금보다는 미래를 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중요도를 조금 더 올려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들의 20여 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과거보다 내가 다음 분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라는 가이던스를 미국 기업들은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었어요. 모르겠다. 제공할 수가 없다. 확실치가 않다.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 내일 모레 새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에 어제 나스닥에 장중에 5% 정도 상승을 했고 2030년 1000빌리언 목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관세를 영화 보는데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문제가 커지고 사람들은 그 이슈에서 더 도망가고 싶은데 넷플릭스는 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잘하고 있죠. 뭐 한국 콘텐츠도 거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좋은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는 잘하고도 있어. 그리고 관세 영향도 없어. 라면 사람들의 선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5% 올랐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냐 아니냐지 논리에서의 강점이 매우 강한 상태인 거죠. 엔비디아 얘기도 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면 좀 엔비디아 할 얘기 있어요. 해봐요. 할까요? 네. 어제 제 장중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타다가 네. 중간에 뭐 H20 반도체 음. 그게 이제 중국 수출에 유예되고 막히고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라이선스를 트럼프에게 받아야 된다. 미국에 받고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하락폭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제 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관세 영향을 받는 반대로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에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뉴스가 섞여서 혼재한 상태에서 최근에 중요한 사항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중요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발표예요. 그죠? 트럼프가 미국 안에다가 뭔가를 중요한 걸 계속해라, 제조업을 가지고 와라 하는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맞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가가. 이 부분은 전체 상황에 맞는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의 엔비디아가 투자를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혹은 일단 기다려보자 라는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건데, 최근까지 엔비디아가 그런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첫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호재로 작동하던 그러한 비슷한 색깔의 내용이 지금은 호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대형주들의 접근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것 자체가 전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일단 누가 봐도 지금은 모르겠는 게 많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늘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왔을 때 팔려고 하는 사람과 가격이 올라갈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래야 거래가 늘고, 가격이 내려갈 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거래가 늘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잖아요, 시장이. 그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야 될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도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모르겠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죠. 하워드 막스님이 그랬잖아요. 하지 않는 것도 의사결정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은 관찰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그 의사결정은 이제 더 좋아질 것이야, 이제 더 나빠질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전보다 내가 행동을 줄이겠어 라는 의사결정인 거죠. 이것을 좋게도 나쁘게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심성이 증가한 상태다라는 상황을 반영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이제 대기되어 있는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기업 실적 발표는 무엇이 있으며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그 발표들을 보면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또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이 앞으로 다 남았고요. 그래서 그 주요한 기업들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엇이 예상되고 있는 숫자가 맞춰 안 맞춰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이 주가 발표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에 대한, 과거가 아니라 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의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뭐가 숫자가 나올지 이거 외우고 있는 것은 저 같은 스타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온 걸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버텀업 투자자분들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러한 뉘앙스로 그것을 보고 계시는 비중이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야, 좋을 것이야, 그러니까 좋고 올라가겠지, 나쁘고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전체 시장과 그 기업의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의 하루는 지속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해석하시는데 오투와 저희 팀의 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지속 가능한 투자 상황의 개선을 만드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쌓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들의 단단한 바닥이 만들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게 없어서 질문 드릴 게 없으나 한번 머리를 짜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한다는 생각이 채권의 가격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명하신 것처럼 미국의 패권에 대한 신뢰가 채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듯합니다. 2주 전에는 채권이 갑자기 급격하게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인플레냐, 스태그냐, 디플레냐에 대한 판단을 계속 바꿔가는 듯합니다. 관세가 과거에는 대체로 경제 성장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을 남겨봅니다. 관세는 대체로 경제 성장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왔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2020년대인 지금까지 오는 상황은 계속적으로 세계화에 확장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장되는 흐름에 이 장애물들을 계속 설치하는 게 관세의 역할이라서 그 확장되는 현상을 막는 것이거나 방해하는 현상이 관세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현상이 가장 강했었고 최근이 지금 다시 강해진 상황인데 그 두 흐름 다 경제 성장을 물의 흐름을 막는 뭔가의 막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악화입니다. 중국 주도주 조금 담는 양다리 투자를 해오면서 인간의 특히 미국 경제 활동에 계속되는 한 주식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을 거둔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투자를 하는 건지 홀짝 게임을 하는 건지 어지럽기만 한 세상입니다. 오트님은 앞으로 하반기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일주일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하지만 가까이 볼 땐 너무 어지럽지만 좀 멀리서 바라보다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높은 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고견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의견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부분들의 예상이 사실 어렵고 장기 부분의 흐름도 예상은 모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상을 안 하지만 예상을 안 한다고 이해를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지 않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단어의 개념이 다를 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흐름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관세에 대한 트럼프가 한마디가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그 관련된 팀, 재무부, 뭐 상무부 여러 군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얘기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재무부 안에서 자기들이 영향이 크니까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상무부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버리면 재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서 단기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인간이 알고리즘과 차이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분,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특히나 사람의 감정, 집단적인 사람들의 이해만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공포에 빠질지 아닐지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포에 빠지는 걸 한번 경험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공포에 빠졌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안도감을 받는 가격의 움직임은 나타나지만 가격만 지금 반등했지 거래가 계속 죽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지속적인 가능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진 주가를 싸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전문 투자자 중에서는 많지 않아요. 오투처럼 업계를 있었던 사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는 것이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황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탈세계화가 발생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끌고 있는데 이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미국이 그래도 이거의 가장 승자라는 시장의 세상의 인정을 받다가 2025년 들어와서 여전히 그 방향성을 이끌고 있지만 그 이끄는 방법에서 이거 혹시 미국이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 생긴 부분이 그게 그렇게 근거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부터 조심스럽게 보던 입장에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를 좀 멀리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